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지난 5월 부산에서 한 남성이 모르는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CCTV가 공개됐습니다. 남성이 기절한 여성을 들쳐매고 CCTV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로 가서 약 8분 동안 머문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한 여성이 국내 톱스타에게 돈을 뜯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알고 보니 톱스타를 사칭한 로맨스 스캠이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태권도장 관장이 자신의 초등학생 제자 4명을 성추행했습니다. 관장은 피해 아동에게 너희를 사랑해서 이러는 것이다라는 등 협박을 하며 입막음까지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너무너무 춥습니다. 12월 1일 첫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카메라 각도상 보이시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밑에다가 패딩을 이렇게 무릎 위에다 깔고 덮은 거예요. 아니 교수님도 이렇게 딱 이렇게 그냥 계시는데 일은 안 타요. 교수님. 여기 난방이 잘 안 되는 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늙었어. 야, 유독 늙었어. 아이고 참. 힘내십시오. 예? 따뜻하게 좀 해줘 그럼 수요를. 아니 박 변호사님.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지금 얼마나 더워 죽겠어 지금. 저는 에어컨이 좀 틀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너무한다 박수. 정말 이 솔직한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시간 참 빠릅니다. 벌써 12월. 그런데 누가 12월 아니랄까봐 첫날부터 이렇게 추운 걸까요? 물론 여기는 따뜻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 거기다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진다고 하니까 뭐 좀 옷에는 좀 안 살더라도 이 내복 꼭 꺼내 입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이자연 기자, 그리고 저기 밑에 깔아놓은 이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여기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사반 없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대 하신 부산의 황수미님, 보험 설계사입니다. 고객님들 만날 때마다 사반 얘기로 말문을 터여 하신 이지윤님, 각막이 찢어져도 사반, 뇌 CT를 찍고 와도 사반 하신 은평구의 장은정님, 우리 엄마 서혜영 여사가 인도에서 저도 사반 가족이 됐습니다 하신 황옥진님, 코로나 때문에 석 달간 입원했던 우리 엄마 최미분 여사, 오늘 병원 가서 피 검사했는데 또 입원할 수도 있대요. 아니라고 해주세요 하신 조현진님, 재입원 안 하실 겁니다. 자, 요즘 집회 시위가 많아서 경찰인 남편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신랑 이광수 씨 힘내 사랑해 하신 매룽님, 전남 장성군 김차순 여사 둘째 딸이 사랑합니다 하신 왕정남님, 시어머니 김기선 여사가 백내장 수술합니다. 무서우신가 봐요. 걱정 말라고 해주세요 하신 경남 양산의 박성희님, 어제 우리 엄마 김태규 여사 생신이었네요 하신 유동우님, 그리고 김윤숙님, 미국 엘라베마의 양철민님, 이세희님, 대구 쓱 여사님, 시애틀의 하나님, 정건숙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의 육박.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죠. 예, 법원 출석길에 계란 테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계란을 맞을 뻔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재용 회장, 그런데 옆에서 저렇게 계란이 그러니까 어이쿠 하면서 급히 놀라고 또 방어원들 하지만 다행히 비껴나가서 몸에 닿지는 않았는데요. 자, 이 기자, 저 계란을 던진 사람도 화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방송인 이메리 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방송인 이메리 씨는 1994년 전문 진행자로 데뷔를 했습니다. 이후에 배우로 전향했는데 하지만 2011년 이후에는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메리 씨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 회계부정 부당합병 1심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회장이 이 청사 건물을 향해 걸어갈 때 왼편에서 계란을 던진 겁니다. 이 갑자기 날아든 계란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크게 놀랐고 이 법원 방호원들이 급히 경호를 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왜 느닷없이? 일단 이메리 씨의 주장입니다만 본인이 이제 뭐 정치인이라든가 뭐 대기업 임원이라든가 뭐 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성추행이라든가 뭐 부적절한 언행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삼성 측에 이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 답변을 듣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런 행동을 했고요. 법원에서는 이메리 씨를 형사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법원 쪽에 출입을 제한하는 그런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 보죠. 돌아서 가세요, 제발. 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 보시죠. 자, 여기는 고속도로. 자, 그런데 갑자기 스톱을 했네. 그러면서 슬금슬금 뒤로 안 돼. 아유, 꽝! 한 바퀴 돌더니 차가 전복됐습니다. 자, 후방 영상을 한번 볼까요? 예. 매섭게 달려오는 트럭 멈추지 않고 결국 꽝 하면서 아까처럼 그렇게 전복이 됐던 건데, 자, 박 변호사님, 그렇죠. 아마도 길을 잘못 들고 후진해서 들어가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아하. 고속도로 내지 자동차 전용 도로로 지금 보이죠. 중앙 분리대가 있는 거 봤을 때는 자동차가 다니는 그런 도로인데 저 옆쪽으로 가려고, 그렇죠. 오른쪽으로. 백을 해서 후진을 아이고. 해가지고 글로 가려고 하는데 저는 절대 안 되죠. 저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후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지나간 다음에 다음 어떤 톨게이트나 다음 어떤 그 교차로에서 나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잘못한 거고요. 통상은 앞차, 뒤차 추돌이 생기면 뒤차가 이것을 안전거리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뒤차한테 과실을 많이 묻는 게 일반적입니다. 100%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번처럼 뒤로 후진하는 경우는 사실은 앞차의 과실이 뭐 매우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도 함께 보시죠. 자, 지하차도를 달리는 화물차입니다. 그런데 지하차도를 밖으로 나갔더니 앞에 흰색 차가 있는데요. 잘 한번 보세요. 왠지 싸합니다. 안 돼. 아이고, 또 전복. 아유, 양 변호사님. 저 차도 앞에 차량이 길을 잘못 들었다라고 합니다. 뒤에 차량 입장에서는 사실 저거를 반대인데 너무 늦게 봤고요. 아이. 또 저걸 피하려고 했더니 뒤에서 다른 차량들이 왔기 때문에 차선을 바꿀 수도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뭐 굳이 따지면 저것도 전방주시 소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화물차는 또 급정거도 안 되잖아요. 급제동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길을 잘못 들었으면요. 그냥 좀 돌아가세요, 제발.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또 이어가 보죠. 쇠파이프 날벼락입니다. 일단 제목부터가 좀 살벌한데요. 자, 우리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여기는 서울의 한 주차장 흰색 차 주목. 자, 못 떨어졌어요. 뭔가 툭. 다시 볼까요? 하늘에서 땡그랑 꽝. 저것의 정체는 바로 쇠파이프였습니다. 자, 어머머머 하면서 사람들 막 도망가고요. 그런데 공사 책임자가 급히 와가지고는 쇠파이프를 수거하니까 피해자가 그러죠. 우리가 증거물로 이거 갖고 있을 건데 왜 당신 왜 가져가 했더니 그러든지 말든지 저렇게 갖고 휙 가버립니다. 자, 박 변호사님. 자, 지난 30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금천구의 한 공사장 작업장 근처인데요. 오전 11시 30분에 저렇게 쇠파이프 약 6m 길이의 쇠파이프입니다. 저기 떨어지면서 아마 차량이 한 3대 정도 주차가 돼 있었고 옆에 사람이 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떨어지면서 차량 2대가 파손이 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공사장의 어떤 관리 책임자가 지금 책임을 져야 될,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상황인데 공사 책임자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3분 만에 저 쇠파이프를 갖고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아마 그 책임을 좀 면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그럼 뭐합니까? CCTV 그러니까요. 다 남아 있거든요. 이미 다 찍혔는데. 모든 게 다 남아 있어요. 예. 지금 갖고 가고 있어요. 네. 교수님. 그런데 이제 며칠 전부터 저 일대 저 공사 현장에서 낙석 위험으로 뭐 민원까지 들어왔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그 민원이 검천구청에 들어갔는데요. 이 구청 그 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안전하게 공사하라고 전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또 이제 이 사고가 발생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공사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혀 아무런 그 조치 없이 공사가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주차장이지만 근처에 사무실도 있고 또 흡연 부스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래가 이렇게 잦은 곳인데 만약에 저렇게 큰 그 쇠파이프가 떨어져서 사람이 맞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또 이 특이한 것이 저 공사 책임자가 쇠파이프를 자기가 들고 가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피해 차량이 나가지 못하도록 인도를 막고 고성을 지르고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라고 하니까 글쎄요, 이게 이제 보복성 행동으로 보여지는데 네가 왜 이거 문제를 갖다 크게 이렇게 만드느냐 이런 것 같은데요. 꼭 커다란 뭐 이렇게 사고가 터져야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 대처를 하는 뭔가 이 안전 불감증에 대한 또 하나의 경고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이어가죠. 자, 저 개인적으로 오늘 가장 충격적이었던 뉴스였는데요. 헤어졌어요. 가요계 대표 인고 커플로 유명했던 현아 씨, 가수 현아 씨 그리고 던 씨 6년의 연애 종지부를 찍어. 저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교수님 혹시 가수 현아 씨와 던 커플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예, 자, 이 기자. 자, 이 두 사람이 말이죠. 개인 SNS에 반지 사진도 올리고 커플 타투도 하고 뭐 높은 수위에 뭐 화보 촬영도 하고 그래서 저 두 사람은 정말 결혼하겠다 했는데 이 기자는 안 놀랐어요? 저도 너무 놀랐고 정말 결혼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어제 이 가수 현아 씨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헤어졌어요. 앞으로 좋은 친구이자 동료로 남기로 했어요.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둘은 지난 2016년부터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공개 열애를 이어왔는데 이후에 이 행사와 방송 그리고 유닛 앨범까지 발표하면서 애정을 과시해왔습니다. 지난 2월에는 던 씨가 현아 씨한테 프로포즈까지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들이 곧 결혼하겠다 이런 예상까지 나왔는데 결국 결별한 겁니다. 한편 이 가수 던 씨가 오늘 자신의 SNS 아이디를 똑같이 조작해서 던 자신인 척하고 현아의 비방글을 유포한 악플러에 대해서 고소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 헤어졌어도 똑같이 소중하고 진실되고 멋있는 아티스트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출근길 배웅 원하는 남편. 자, 일단 제목으로 탁 느낌이 옵니다. 네, 이 남편이 아침 출근할 때 인사를 꼭 해야 하냐 이런 아내의 사연입니다. 이 아내는 맞벌이를 하다가 지금은 전업주부로 아이를 돌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가끔 일찍 일어나게 되면은 출근 인사를 하고 배웅을 했지만 남편 출근할 때마다 매일매일 굳이 일어나서 배웅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남편은 배웅은 꼭 해줬으면 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아침밥 차려달라는 거 아니잖아. 도시락 싸달라는 거 아니잖아. 아침에 현관에서 자기 잘 다녀와 한번 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드냐 동그라미. 이거 인기 관리 지금 그 모드 아니신가요? 저 남자 세 분. 알겠습니다. 자, 출근 인사, 아침 배웅. 남편아, 드라마 너 그만 좀 봐. 나도 살림에 육아에 힘들어 죽겠어. X. 이거 참. 아니, 이 실제 사연의 댓글에는 이 부인을 좀 탓하는 글들도 많았거든요. 그 정도 뭐가 힘들다고 그거 안 해주냐 말이죠. 자, 뭐 끝에서부터 가보죠. 저는 새벽 5시에 항상 나오기 때문에 예. 나오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건 선택이죠. 사모님이 나오세요 그 시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미안해요 사실은. 아빠 잘 다녀와 하면서. 해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안 해도 사실 상관없고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인사하면 힘납니까? 힘납니다. 힘나요? 힘 불끈. 힘이 나는군요. 그래도 저는 그건 선택이지 그거를 무슨 강요하는 거는 조금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 강요까지는 아니고 자기가 해줬으면 좋겠어 이 정도 뉘앙스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오면 좋은 거고요.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은 왠지 우리 사모님께서 당신 잘 다녀오세요 하실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이제 저거는 제일 중요한 게 자발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그 남편이 내 나갈 테니까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할 때 아니야 난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나올 때 오히려 나오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일어나서 배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이 아내가 자기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만약에 가게 되면 이게 노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남성이 다음에 휴직을 해서 육아휴직 같은 거 해서 있을 때 자기 아내가 일 나갈 때 본인이 계속적으로 나가서 배웅할 각오가 돼 있으면 뭐 요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예. 제가 볼 때는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규정을 딱 만들어 놓고 아하. 이렇게 딱 칼로 이렇게 자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부부관계가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 양 변호사님은 의외로 그런 거 되게 요구하실 것 같은데. 저는 아내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배웅을. 아, 진짜? 해줬으면 좋겠어요. 단 단. 아이가 자란 다음에. 지금은 아이가 어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게 맞벌이를 하다가 아이가 어려서 회사를 그만둬야 될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그때 3, 4년, 5, 6년 정도는 남편이 그때는 배려를 해줘야죠. 그다음에 아이가 큰 다음에는 나와줘야죠. 그럼 지금 사모님 나오신다는 나오십니다. 말씀? 네, 반드시 나오십니다. 진짜요? 새벽 7시건, 새벽 5시건, 7시건, 9시건 그때 일하다가도 나오십니다. 이야, 사모님 조남 한번 불러주세요. 저는 가족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생각 더하기 우리 이 기자의 생각도 네, 해주면 좋겠다 할 수는 있는데 좀 강요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남편분도 출근 시간이 있으시지만 아내분도 육아 출근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가족 여러분들은 근데 또 이지윤님은 저도 매일 아침 6시에 남편 배웅합니다. 김은기 씨 그게 먹으리 어렵다고 하셨는데 또 항상 너와 함께님은 너도 아이 키워봐 아침에 인사가 뭐가 중요함이라고 하셨고요. 예. 민경 대박장님은 인사하고 다시 주무시는 걸로 하트하트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혼 생활 27년째를 맞으신 유소희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이 가족 부양을 위해 한 번도 허튼 돈을 쓰지 않았던 남편께서 어제부터 처음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셨다고요? 이 귀가한 남편 말, 허허, 나한테 돈 써본 건 처음이네. 라는 말을 듣고 너무너무 이 가슴이 아프셨답니다. 자, 평생 가족만 위해 살았던 우리 신랑 한규석 씨 감사하고 사랑해요 라고 전해달라십니다. 위 건강을 위한 차세대 원료? 윌은 알고 있었어. 동의보감 속 그 원료 꾸지뽕. 꾸지뽕과 20배 강화된 특허 유산균이 만나 더 강력해진 위에는 윌. 벼룩시장 AI 추천 일자리 켜면 내 지역 일자리를 알아서 관심 업종을 알아서 연결해주니까 세상 쉽네. 국민과 일자리를 연결하다. 국민 일자리의 벼룩시장. 지난 5월 부산에서 한 남성이 모르는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CCTV가 공개됐습니다. 남성이 기절한 여성을 들쳐매고 CCTV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로 가서 약 8분 동안 머문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8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파헤쳐봅니다. 자, 본의 아니게 첫 번째 사건부터 정말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정말 사건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신 것처럼 CCTV 영상이 고스란히 다 공개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 사건 발생 20분 전쯤의 모습입니다. 이 오피스텔로부터 150m 정도 떨어진 골목인데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집으로 향하는 여성의 모습이 보이고 그 뒤에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보입니다. 여성이 걸음을 멈추면 차 사이로 몸을 숨기고 여성이 걸으면 따라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이 여성이 잠시 뒤에 이렇게 길을 따라 걷다가 오피스텔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주하는 오피스텔인데 계속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모습이고요. 오피스텔로 들어간 뒤에는 허겁지겁 뒤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 뒤로 걸어오더니 그대로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을 합니다. 이 여성이 벽에 부딪히고 쓰러졌는데 가해자는 쓰러진 여성의 머리를 완전히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 발로 차고 밟았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이 사건을 발생 때 그리고 이후에 한 두세 번 이렇게 전해드린 것 같아요. 최근에 전해드렸을 때 12년 후에 저는 죽습니다 라는 그 글을 제목의 글을 커뮤니티에 올렸던 그 피해자분의 그 피해 당시의 상황 영상입니다. 박 변호사님. 네, 지금 보면 사실은 저 영상 지금 끊었습니다.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실제로 돌려차기가 정말 온몸에 힘을 가해서 격투기 하듯이 그걸 뭐 때려버리는 모습도 있고 그 이후에 또 발로 밟는 모습까지 있는데 그 이후의 행동도 사실 좀 놀랍습니다. 저렇게 가격을 한 다음에 넘어진 다음에 이게 한 다음에
소지품을 복도로 이제 그 CCTV 상에 보면 복도로 맺혀 업고 데려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떨어진 소지품을 다시 또 챙깁니다. 그 다음에 이 CCTV에 찍힌 게 나오는 모습이 찍혔는데 그게 8분이 지난 상황이에요. 알고 보니까 주민들이 나타나니까 그때쯤에 나왔던 것 같은데 과연 저렇게 폭행을 가하고 소지품과 또 그 피해자를 들쳐업고 간 다음에 8분간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이 부분이 좀 쟁점으로 보입니다. 축구 선수를 꿈꿨던 경호업체 직원입니다. 저 덩치 좀 보십시오. 예? 그런데 뒤에서 저렇게 돌려차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개인적으로 이자가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게 정말 사람이 죽지 않았다라는 이유만. 저는 이 피해자한테 이자가 정말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경을 헤맸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소생하셨어요.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사라진 8분입니다. 자, 사라진 8분이 딱 빕니다. 사각지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가? 자, 우리가 이제 저 8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전혀 모르는 여성을 살짝 따라가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돌려차기를 해서 여성을 쓰러뜨리고 완전 밟고 난 이후에 제압을 하고 난 이후에 남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8분 동안 갔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이후에 피해 여성의 속옷이 거의 벗겨진 상태에서 발견됐는데 오른쪽 다리 종아리에 걸쳐 있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을까? 그건 보통 일반인들도 다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 속옷에서 그 가해자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 피해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가해자가 주장하는 것이 CCTV에 보이지 않는 8분 동안 저 구석에 가가지고 의식이 없는 자기를 뺨을 때리면서 의식을 깨웠다. 아니 의식을 깨울 걸 왜 돌려차기로 해서 사람을 갖다가 저런 식으로 공격을 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앞뒤 말이 맞지 않는 건데 당사자는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피해자의 이 범행 직후의 모습이 저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영상과 또 사진이 좀 끔찍하다는 거 저희도 압니다만 그렇다고 이걸 안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어떤 경각심 고취 혹은 이자가 얼마나 정말 끔찍한 짓을 했는지 저희가 이 앞서 이 보도를 전해드릴 때는 사파로 표현을 했는데 그것과 지금 이 실제 영상을 보는 것과는 보시는 분들의 이 느끼는 감정이 너무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소년부 6번 송치, 청소년 폭행, 금품 갈취, 미성년 성매매, 금품 갈취, 무동기 폭행, 주거침입 및 금품 탈취. 온갖 사회적인 부조리를 다 안고 있었던 자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또 더 설명할 게 있죠. 네, 의심 가는 부분들이 정황들이 충분히 있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사흘 만에 이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강도상해를 포함해서 전과 4범이었고 출소한 지 석 달째, 그러니까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검거 직전에 스마트폰으로 부산 여성 강간 폭행 이런 단어들을 검색한 이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범행을 저질렀냐 이런 수사관의 질문에는요. 자신을 째려보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했다고 합니다. 자, 관련해서 이자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깐 듣고 가시죠. 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이라는 걸 보고 제가 술이 어느 정도 뺐는데 거기서 제가 그런 거 하면 진짜 제가 이지 않겠습니까? 양 변호사님, 저는 진짜 너무 이자에 정말 뭐 더한 자들도 봤지만 정말 용서가 안 됩니다. 진짜 심정적으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저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재판 과정에서 이 사람 좀 전에 들었지만 술이 깼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처음 범죄를 저지를 때는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들 영상을 보셨지만 단 한 번을 걸어가면서 비틀거리는 한 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서 CCTV 켜져 있나 확인까지 하고 너무나 멀쩡한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범죄의 동기도 없어요. 그냥 째려보는 게 기분 나쁜 것 같았다라는 식의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살인 미수로 기소가 됐지만 이 법원에서 양형을 하면서 저는 뭐 12년이 12년을 선고를 했어요.
20년 구형을 했는데 12년을 선고를 했고 12년을 선고를 하면서 또 줄여준 이유로 드는 게 이유가 폭행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건 폭행을 인정한 게 아니라 다른 범죄를 부인한 겁니다. 사실은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걸 인정 안 할 수가 있어요? 저거를? 아니 CCTV 영상이 저렇게 버젓이 찍혀 있는데 지가 인정을 안 하면 뭐 어떻게 배겨요 그걸? 그러니까 저는 판결문에 왜 이렇게 판사가 썼는지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진짜 좀 생각을 좀 하시고 좀 답답하네요, 진짜. 박 변호사님, 네. 양지열 변호사님이 어지간하면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변호사들이 막 법원의 판결을 뭐 비판하고 뭐 비난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검사는 구형을 합니다. 검사는 살인 미수에서 20년 구형을 했고요. 그렇다면 법원은 이제 판결 선고를 할 수 있는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그 폭행 상해를 가했던 걸 인정했기. CCTV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있으니까 인정을 했죠. 없는데 인정한 게 아니잖아요. 자백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고요. 오히려 우리가 숨겨진 8분이 있습니다. 그 8분 증거는 없지만 본인이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검색을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뭐 성범죄 검색한다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게 예를 들어서 100% 심증이 있는 그런 어떤 증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20년 구형했을 때 살인죄의 살인 미수죄는 5년 이상 사형 무기까지 다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 12년형은 상당히 적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영상을 봤다면요. 예. 법원에서. 그래서 피해자가 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는 12년 뒤에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거예요. 왜? 12년형을 받았으니까 뭐 12년 꽉 채워서 살고 나와도 저 또 뭐 이자가 어떤 자면 제가 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 범행을 저지르고 자기 여자친구 집에 가서 숨습니다. 이 여자친구를 막 협박을 해요. 날 숨겨달라고. 경찰들이 와서 물어보면 내 신상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지만 잡혔죠?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또 여자친구한테 야, 너 왜 면회 안 와? 하면서 협박 편지를 보냈어요. 자, 그리고 이 와중에 이자는 형이 과하다면서 항소를 했습니다. 피해자 얘기 잠깐 듣고 가시죠. 일단은 형 선고 나고 나서 정말 죄송하고 이런 사람이면 그냥 들어갔을 것 같은데 방초성을 딱 훑으면서 이제 되게 당당하게 걸어가더라고요. 뭔가 그냥 좀 화난 사람처럼 마치 범죄가 합의가 되고 재판에 형을 다 받고 나면 끝나는 것처럼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피해자 입장으로서 너무 처참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값을 정말 뼈저리게 치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자는 이 피해자분한테 정말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정말 죽을 뻔했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소생해서 저 정도 인터뷰라도 하면서 하시는 건데 교수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피해자분은 12년 뒤에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가 이제 뇌 손상으로 인해서 오른쪽 발목이 마비가 되고 기억 상실 장애가 있다는 거는 법관들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폭행을 인정을 했다라고 해서 감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법원에서 이 사람의 어떤 행동, 태도 이걸 보게 되면 당당하게 훑어보는 거. 그건 반성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검찰에서 20년을 갖다 구형을 했으면 차라리 한 25년 정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12년 뒤에 나오면 또 이 박병화, 김건식이 같이 그렇게 할 겁니까? 이 사람이 30대이기 때문에 거의 40대에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정말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AI 법관을 두자라고 하는 그런 상황도 오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뭐 항소심도 열릴 테니까 그것도 저희가 계속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독신 남성 양모 씨. 퇴근하면 딱히 할 일도 없던 양 씨는 여느 때처럼 사건 반장 제보 메일함을 보던 중 눈에 띄는 제보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톱스타에게 돈을 뜯겼고 그 돈을 되돌려받을 방법이 없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가수이기 때문에 사건화가 돼버리면 그 사람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사람인지는 좀 제가 알아야 뭘. 일단은 기자님만 알고 계셔야 돼요. 예예예. 어디다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 있잖아요. 씨. 예? 그래요? 네, 노래했죠. 제보자에게 돈을 뜯어냈다는 이 인물,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누구나 다 아는 톱스타인데요. 그럼 그가 팬에게 접근해 거액의 돈을 갈취하다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저는 진짜 정말 저때 너무 놀랐습니다. 예. 네, 진짜 아까 제가 찐 반응이에요. 시쳇말로. 말을 못 하던데요. 네? 막 이랬던 거. 자, 이거 직접 이 사반 가족께서 저한테 메일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취재를 했던 건데, 그 저희가 해당 그 톱스타를 직접 취재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해당 톱스타 개인 번호를 아는 기자가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요. 당연히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에게 받은 그 메시지 캡처와 실제 프로필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당연히 아니었고요. 다시 말해서 이 톱스타 사칭범이었던 겁니다. 자, 어떻게 저렇게 완전히 속일 수 있었던 건가요? 일단 접근하는 게 이런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이 팬분이 이 톱스타가 SNS라니까 그 SNS에 뭐 사진이나 영상 올릴 때마다 당연히 뭐 좋아요라고 하고 댓글도 달고 그랬겠지 않겠습니까? 팬이니까. 예. 그런데 지난 6월에 그렇게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눌렀던 그 톱스타가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온 거예요. 이 팬이라는 사람에게 예. 언제부터 나를 좋아해 줬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저렇게 질문이 온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거 온지도 몰랐다 합니다. 저렇게 해서도 그냥 모르고 있다가 한 이틀 정도 지났을 때 왜 답이 없지 않아서 물음표만 하기가 딱 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이 사람이 나한테 보낸 건가 하고 그 계정을 가서 보니까 실제로 톱스타 얼굴도 사진도 있고 계정도 실제 그러니까 톱스타가 원래 사용하는 계정하고 거의 유사한 계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계정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팬들과 그 소통하는 공식 계정. 하지만 이 계정은 내가 당신과만 이렇게 소통하는 계정. 뭐 이런 식으로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얘기하는 너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그분 같은 경우는 내가 선택받았다 이런 그 감정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톱스타와 팬으로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점차적으로 약간 그 연인들이 대화하는 것 같이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비밀리에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되면 나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거기에 동조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후에 이제 메신저로도 연락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바로 이 사람이 피해자에게 내 사랑이라고 하는 애칭을 쓰기까지 했다는 거죠. 자, 조금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처음 취재할 때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자, 문자로 나 톱스타 누구누구다라고 한 것만 보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피해자분께서 속아 넘어갔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어떠냐면요. 제가 방송 차고 이렇게 주문지를 가신 것 같은데 술을 한잔하고 밖에 나와서 이제 저랑 통화를 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카카오톡에서 채팅을 했었어요. 그러는데 좀 있으니까 카카오톡에 그 보이스톡 있잖아요. 페이스톡으로 전화가 왔는데 이제 그거를 한 3분 정도 이렇게 계속 그 화면에서 그 얼굴이 보였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라고 닮았습니까? 똑같았어요. 자, 그러니까 피해자분이 톱스타 그 사칭범과 영상 통화를 했고, 근데 봤더니 실제 그 사람이 맞은편 그 화면에 뜨는 거예요, 얼굴이. 그러니까 이거 정말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무 말도 하지 마, 내 사랑. 이라고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아무 말도 하지 마. 내 사랑이 이제 애칭이죠. 아무 말도 하지 마, 내 사랑. 우리 그냥 나이 든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 내 사랑.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영상 그 우리가 말하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 페이스톡을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이 톱스타의 얼굴이 떴고요. 그래서 톱스타 얼굴이 떴다고 안녕하세요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막 말 걸기가 그렇죠. 사실 왜냐면 너무 좋아하는 예. 팬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쑥스러워서 별다른 얘기는 안 했다고 합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계속 웃기만 하고 또 얘기는 좀 하기가 그래서 그렇게 끊었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맞기는 맞아요. 그 톱스타 맞긴 맞는데 이 사칭범 이 사람이 SNS에 올라온 그 톱스타 영상을 그대로 다운받아서 이 영상 통화에 바로 보여준 거예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못하고 영상을 보여주고 그 사람 맞기는 맞고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긴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해프닝인데 뭔가 이상한 얘기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직접적으로 뭐 얼마 돈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우회적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90만 달러 상당의 이 물품이 어딘가에 묶여 있다면서 이 소포를 찾아야 하는데 그 소포를 좀 대신 받아줄 수 있냐 이렇게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하. 유명한 톱스타인데 왜 돈이 없냐 이렇게 물었더니요. 그렇죠. 소속사랑 문제가 있어서 돈을 못 받고 있다고 했답니다. 이 피해자가 톱스타 사칭범한테 그러면 그 안에 무슨 물건이 있는 거냐 물었는데 금이랑 티켓 같은 게 있다면서 그걸 대신 받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믿어달라 이러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결국 고민 끝에 소포를 대신 받아주기로 했는데요. 이 피해자가 소포 받으면 배송 비용은 어떡하냐 이렇게 물었는데 사칭범은 걱정하지 마라, 배송 비용 얼마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하겠다고 하고 나니까 그 배송비가 100만 원, 200만 원 점점 늘어나더니 결국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서 800만 원을 배송비로 아유.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저는 솔직히 이 피해자분과 직접 지금 내용을 전해 듣고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선생님 로맨스 스캠 같다라고요. 네. 예.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연애를 얘기하는 그 로맨스 그리고 사기를 얘기하는 그 스캠 이걸 이제 합해서 로맨스 스캠이라고 합니다. 이게 SNS 상으로 해가지고 접근을 해서 상대 호감을 걷다가 얻은 이후에 그리고 이제 슬슬 그 돈 얘기를 해가지고 돈을 사취하는 그런 수법인데요.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면 사실 뭐 이분이 그러니까 원래 이 연예인 이분이 한 것은 아니지만 설사 이분이 했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갖다가 단절해야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저분한 얘기를 대면서 상대에게 돈을 뭐 꿔달라 빌려달라 이렇게 되면 이 상황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 탁 끊으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분들이 그 어떤 그 연예인과 팬과의 어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그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돈을 이제 빌려달라, 그렇죠. 돈을 좀 나한테 좀 이렇게 보내달라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실제 그 사람 그 현실의 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끊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돈을 돌려받았을까요? 못 돌려받았죠. 이분이 이제 돈 돌려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는 자꾸 다른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특이한 부분이 그럼 아예 연락을 끊었느냐?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연락을 안 하려고 했더니 전화를 걸어왔는데 전화를 걸어서는 말은 또 없고 그냥 끊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화면에 뜬 메시지를 쭉 봤거든요.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아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도 물었죠. 왜 그러면 빨리 경찰에 신고를 안 하셨냐 했더니 이분 말씀이 유명 가수인데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이렇게 좀 추락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정말 신고하지 못했다라고 저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박 변호사님. 네. 근데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과연 피해자가 이분 한 명이겠는가? 자, 이제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이 어느 날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전화에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좀 조직적으로 하는 좀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얘기하는 것 중에 그 탑 스타 그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거든요. 막 그 목소리를 좀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또 있었. 근데 그 목소리 흉내기 어렵거든요. 되게 좋은 목소리 좋은데요. 어쨌든 간에 그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고 그 후에 전화가 끊겼다고 하는 걸 봤을 때는 글쎄요,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좀 짜고 하는 거고 피해자도 또 여러 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저희가 그 해당 톱스타에게도 직접 문의를 했었고 또 오늘 그 해당 소속사에도 문의를 했죠. 네, 일단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사건반장 제작진이 취재를 해봤는데 이 소속사에서는 관련 내용 처음 들어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좀 더 파악을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경기도의 한 태권도장 관장이 자신의 초등학생 제자 4명을 성추행했습니다. 관장은 피해 아동에게 너희를 사랑해서 이러는 것이다라는 등 협박을 하며 입막음까지 시도했습니다. 관장의 범행을 따라가 봅니다. 자, 또 억장이 무너지는 사건이네요. 예. 네, 얼마 전에 한 학부모가 학교 상담교사에 연락을 받은 겁니다. 이 상담교사가 이분의 이 두 딸과 상담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태권도 관장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털어놨다는 겁니다. 심지어 학부모가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요, 이 같은 태권도장에 다니는 또 다른 아이들도 관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믿고 맡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 요즘 운동, 뭐 이런 태권도라든지 다른 운동 같은 거 부모님들이 많이 보내는데 뭐 저 역시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신뢰를 하죠. 그 초등학생을 상대로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는데 이 30대 관장 처음에는 자매 둘 중에 언니한테 그런 어떤 성추행을 합니다. 그 성추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어떤 뭐 걸리거나 하는 게 없으니까 동생한테 그 똑같은 짓을 반복을 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또 초등학생한테 그런 행동들을 했고 결국은 피해 초등학생이 4명이라고 하고요. 모두 6학년인 13살 미만의 초등학생이었던 것입니다. 자, 30대 관장입니다. 초등학생. 저자가 30년 가까이 삶을 살면서 갑자기 최근에서야 난 어린아이들이 좋아. 어린아이들에게 성적 매력을 느껴. 그랬겠습니까, 교수님? 아마 이제 그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그 이전에도 그와 유사한 행동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갖다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같은 경우는 성인의 그 피해자들보다는 이 아동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고요. 또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아니다라고 이게 거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하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대책 없이 초기 단계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그런 행동을 갖다가 계속 했을 때 별다른 어떤 그 반응이 없다면 부모로부터 그런 것들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적발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냐면 이 사람은 걸릴 때까지 아마 할 거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에 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만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상대를 계속 확장시켜가면서 이런 행동을 갖다가 계속 했을 거로 봅니다. 자, 아이들은 왜 최근에서야 지난 7월에 처음 피해를 입었는데 왜 최근에서야 이 사실을 어른들한테 털어놨던 걸까요?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하면서 아이들 입을 틀어 막은 겁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사실 이런 정도의 어른하고 아이들은요 절대적 의존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은 당시에는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일이 벌어지고 나중에는 이상하고 힘들고 굉장히 분노가 나지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참으려다가 상담 선생님이니까 털어놨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예, 교수님 이게 말이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자매 언니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이제 막 계속 협박을 하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하니까 보안 유지가 돼요. 이게 되는구나. 자, 그러면 동생. 또 다른 되네. 또 다른 아이. 또 다른. 예, 그렇죠.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소아성애자들이 아동 성학대를 할 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블라인드라 그래서 브레인 와시 그리고 뭐 로스, 아이졸레이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세뇌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뭐를 상실할 거다. 그리고 또 분리를 시키는 이런 것들, 즉 5개 중에서 지금 3개를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를 사랑해서 이러는 것이다는 세뇌고 부모님한테 알리게 되면 난리가 날 줄 알아라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 관계가 깨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하고 부모님하고 분리를 시키는 이런 아주 전형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혹시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이걸 부모에게 얘기를 했을 때 난리가 난다니까 나 이거 어떡하지 하는 이런 죄책감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세뇌시켰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자, 전국에 있는 정말 많은 태권도 도장 관장님들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일부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 자, 이건 저는 말이죠. 분명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년을 살면서 최근 몇 달 사이에 갑자기 저렇겠느냐? 아니죠. 저는 분명 피해자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태권도장을 잘 다니던 아이가 엄마 나 오늘부터 태권도장 안 나갈래. 그랬을 거 아니에요. 박 변호사님. 그러면 또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얘 그렇게 재밌어 하더니 왜 갑자기 안 나간다. 그냥 안 나갈래. 분명 그런 피해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소위 암수 범죄라고 하거든요. 피해자들이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걸리지 않았던 아마 최근에 걸린 거 이거 말고도 아주 많은 수의 범죄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경찰은 이미 밝혀진 피해자 대상으로 그 범죄 사실을 인지한 다음에 잠복 수사를 한 다음에 이 관장을 검거를 했습니다. 대부분 성폭법이 돼요. 13세 미만자에 대해서 강제추행이나 성범죄를 저지르면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위반이 돼가지고 가중처벌이 되고 지금 구속돼서 이 검찰에 넘겨졌는데 아마도 여죄를 좀 조사를 해보면 더 많은 범죄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이제 이 협회 차원에서라도 저 사람의 어떤 신상에 대한 이런 걸 좀 공유를 해서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좀 어떤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한 술집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두 사람. 한 명은 전기설비업체 사장님, 다른 한 명은 그 지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꽤나 술에 취한 두 사람은 기분도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이때 이 사장님이 지금까지 숨겨뒀던 이야기를 슬쩍 꺼냅니다. 바로 수년 전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지인은 허풍이라고 여긴 건지 그저 웃어넘겼지만 근처에 있던 누군가는 이 얘기를 듣고 어쩌면 사장님의 말이 진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건연구소는 장기 미제 사건의 실마리, 사장님의 취중 진담을 파헤쳐봅니다. 취중 진담, 술에 취해서 자신의 범행을 고백했고 그래서 미제 사건이 될 뻔했던 이 사건이 딱 해결이 됐다는 건데 자, 실제 이런 일이 왕왕 있다고도 저도 들었는데 일단 이 사건 정리부터 하고 가죠. 일단 이 살인했다 이렇게 고백한 남성은요. 한 전기설비업체의 사장입니다. 직원이 10명 정도 되고 벌이도 나쁘지 않은 꽤나 괜찮은 회사였는데요. 어느 날 이 사장이 자신의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나 사실 옛날에 한국 사람을 죽인 적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굳이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이 사장님이 중국인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얘기를 들은 지인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덮어주려는 생각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지인은 그냥 듣고 흘렸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은 하이 또 이 사람 또 허풍 쩌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네. 그걸 다른 누가 또 들었죠? 술집에 직원만 있고 지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누가 이렇게 슥 앉아서 이렇게 슥 들었던 것 같아요. 이상한데 저 사건 예전에 들어봤던 것 같은데 라고 했었고 최근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저 사건하고 뭔가 맞구나라고 퍼뜩 생각이 나서 경찰에 제보를 했다라고 하고 그 범인 여전히 국내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 제보자가 그 술집에 있었던 제보자가 최근 그때 당시 TV에서 미제 사건 이런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가 인상 깊었나 봐요. 근데 옆자리에서 들려온 얘기가 딱 그거야. 아무래도 이 제보하신 분이 사건 반장 같은 프로그램을 그렇죠. 좋아하시는 예. 모양입니다.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1997년도에 경기도 안양에서 이 호프집 여주인을 20대 남성이 잔혹하게 살해했던 사건입니다. 말다툼을 하다가 호프집에 있는 흉기를 가지고 사람을 했었던 건데 경찰에 봤었을 때
너무 공격했던 방법이 좀 잔인하고 여러 번 이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치정살인이다라는 추측을 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이제 시내에 있던 호프집 그리고 일면식 있던 사람 이게 왜 그때 잡히지 않았는지. 일단 이제 이 강 씨하고 피해자는 내연 관계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범행 동기가 이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격분을 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밝혀졌고, 또 현장에는 같이 먹었던 뭐 맥주병이라든가 유리잔도 있었고, 또 범인이 그곳에 놔두고 간 그 등산 스틱도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범인이 거의 특정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 뭐 검거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이제 그 당시 집을 급습을 했는데 의외로 그곳에서 검거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자, 이 강 씨가 불법 체류 중국인이었던 것 같아요. 불법 체류자였던 상황이었고, 그 당시 이제 같이 살던 어머니한테 중국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한 시간만 밖에 나갔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나가면서 호프집에서 살인 사건을 저질렀던 거로 보이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뭐 신분증이나 통장하고 이런 간단한 짐을 챙긴 다음에 이 모텔 같은 데서 이제 잠깐 있었는데, 당시에 이 불법 체류를 본인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정도로만 내면 다시 출국 명령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인천 출입국 관리소에 가가지고 사실 아버지 지금 임종이 있다. 그래서 급하게 출국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태료 같은 걸 내고 출국 명령을 받고 바로 중국으로 가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97년도 그때 당시에는 스스로 저 지금 불법 체류자입니다. 이렇게 자진 신고를 하면 그래? 그래 알았어. 너 일단 과태료만 내고 너 출국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걸 악용했던 건데 교수님 그래도 이걸 너무 그냥 쉬운 방법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아예 가려고 딱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한 상태에서 범행을 하고 이제 바로 이제 이탈을 했는데요. 불법 체류자 자진 신고 기간 그때는 뭐 예를 들어서 신고만 하게 된다면 별다른 그 어떤 조치 없이 바로 출국 조치를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과태료 250만 원을 받고, 그렇다면은 이 남성이 이미 그 과태료도 준비를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별다른 그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강 씨에게 출국 명령 서류를 갖다가 지급을 했는데, 이 불법 체류 사실을 갖다 신고하고 난 뒤에 바로 한 것이 아니라 다음 날 오후 2시쯤 돼 가지고 인천항에서 이제 배를 타고 중국으로 출국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최 씨를 살해한 지가 약 한 40시간이 경과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쉬운 점이 경찰이 이 사람의 국적이 만약에 그 중국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런 상태에서는 출국 긴급 외국인 그 출국 금지 조치를 갖다가 그 출입국 관리소하고 협조를 해서 미리 수배를 했었으면 거기서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조치가 늦어진 그런 이유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은 중국으로 도주를 하고 맙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한국 정부가 범죄자 도피를 도왔던 셈이 된 건데, 자 그럼 잠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 중국으로 도망갔던 강 씨, 그리고 앞서 술집에서 내가 말이야 옛날에 사람 좀 죽여봤어 막 이렇게 막 허풍 쩔었던 이 사람이 이제 동일 인물이라는 얘기가 되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동일 인물인데 그 가운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강 씨가 중국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이 고향이 선양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각종 사업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이 처음에는 장례식 상여에 쓰이는 꽃을 만들어 파는 사업을 했는데 좀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 한국으로 대리석을 수출하는 무역업을 했는데 역시 만족스럽지는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한국에 있을 때는 고압 설비 설치 일을 했는데 300만 원 가까운 월급을 받았거든요. 이 돈을 못 잊어서 결국 돈을 많이 벌려면 한국에 와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2004년에 한국에 들어갈 궁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 정상적으로 입국을 하면 당연히 체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불법 브로커를 접촉하게 됩니다. 그리고 7,000달러를 주고 위조 신분증을 받는데요. 이때 이 강 씨에서 이 씨로 성을 바꾸고 또 생년월일도 새로 받아서 실제 나이보다 5살 많게 위조 신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 사업체를 만들고 10명 남짓한 직원을 거느리고 그렇게 사장님으로 버젓이 행세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태어난 겁니다. 제도적으로. 예. 양 변호사님. 그러면 주변 사람들 아니 성이야 바꿀 수 있다고 치죠. 아니 얼굴은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얼굴은. 아니 그런데도 이거를 정말 절묘하게 다 피했던 거예요. 2004년도에 한국 들어왔고요. 지금 이제 그 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 고압 전기 설비 기술을 배웠던 모양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업체까지 차린 겁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한 8년 정도 있었을 때 또 무슨 일이냐면 재해동포 고충 해소 정책이 잠깐 한시적으로 펼쳐집니다. 10년 이상 불법체를 하게 되면 10년이나 있었으니까 자진 신고를 하면 합법적으로 체류 자격을 주는 그런 제도가 운영이 됐었거든요. 근데 2004년에 들어왔으니까 10년이 안 됐잖아요. 그때 또 서류를 위조해요. 10년 이상을 체류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를 해서 완전히 이제 합법적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게 됐잖아요. 예. 2012년엔 결혼까지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사람을 죽여놓고 10명 직원을 거느린 사장님이 돼가지고 또 결혼까지 하고 자 이게 근데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결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이 살인범 결국 19년 만에 체포가 됐습니다. 이 기자. 예, 맞습니다. 이 당시에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팀이 97년 사건 당시의 기록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 제보자 얘기가 신빙성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내리는데요. 아까 술집에서 이거 내가 뉴스에서 본 건데 그거.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강 씨의 이 어머니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경찰이 강 씨 어머니의 통화 내역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특정 번호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 번호 주인이 바로 지금은 이 씨로 신분을 세탁한 진범 강 씨였습니다. 이름이 달랐긴 한데 97년 출국 당시에 지문을 찍어뒀던 겁니다. 이 지문과 현재 등록된 지문을 대조해 보니까 동일인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적 끝에 2016년 7월 수원에서 검거가 됐고요. 이때는 사건 공소시효를 2년 남짓 남긴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담당 경찰이 처음 제보를 접했을 때는 20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솔직히 반신반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담당 형사가 이 제보 내용을 허투루 듣지 않고 끈기 있게 추적해서 진범을 잡아낼 수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강제 출국 97년도 강제 출국 때 왜 지문을 찍었는지 아십니까? 이자가 말이죠. 서둘러서 출국을 하는 바람에 도장을 안 챙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장을 찍고 갔는데 그게 세상에 이 사건 해결의 핵심 단서가 됐던 겁니다. 자, 자업자득이죠.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19년 만에 붙잡힌 이자의 당시 검거 장면 보고 가시죠. 범행한 뒤에 다시 입고 가셨는데요. 검거된 줄 모르셨어요? 예. 19년 만에 심정이 어떠신가요? 많이 떨립니다. 유가족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살해하신 이유가 뭔가요? 죽을 길을 됐습니다. 왜 다음날 바로 중국으로 다시 도망가셨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에 다시 오셔서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생활했습니다. 뭐 말하는 거 보니까 그냥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예. 마지막에 한국에 다시 와서 어떻게 생활했냐라고 했을 때 떠돌아다니면서 생활했다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정착을 한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서류를 위조하고 신분 세탁을 해가지고 다 이제 걸러서 그런 어떤 그 상황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 사람이 검거되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를 아주 우습게 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화가 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외국인 관리에 대해서 창고를 해가지고 동일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이제 뭐 보완을 해 나가는지 아마 해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의도대로 이제 모든 게 다 술술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긴장이 좀 풀렸죠. 아하. 풀리고 이제 자기가 아까 이게 떠돌아다니면서 생활한 것이 아니라 정착을 해가지고 사장으로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입이 건질거려가지고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 이제 무덤을 판 건데 소위 그 모든 일은 결국 옳은 이치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그 말이 생각나는 그런 그 사건입니다. 자, 저는 진짜 이 사건 좀 보면서 호프집에서 살해당했던 그 분의 원혼이 계속해서 이렇게 단서를 이렇게 던져줬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자, 양 변호사님 근데 이게 약간 뭐 공소시효 그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요? 공소시효 문제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2년이 남아있던 상태였었고 2016년이면 2015년도에 사실 공소시효가 폐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살인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처벌을 받을 건 받아야 됐던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아까 이제 원원을 얘기하셨는데 그 원원의 한을 풀기에는 선고 형량이 좀 많이 낮았습니다. 살인죄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또 동종 전과가 없었고 초동 수사가 없었기 때문에 우발적 범행이라는 그 얘기를 아마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역 13년에 그쳤습니다. 아이고, 사람을 저렇게 죽이고 징역 13년. 아, 참.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글로벌 픽 동물이 주인공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고양이 한 마리가 책상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때 턱하고 아이 머리 위에 앞발을 올리는데요. 앞으로 가고 싶은 아이는 발을 차면서 나아가려고 해보지만 고양이의 저지에 결국 제자리에 멈추고 말았습니다. 너 스톱. 오지 마. 네, 영상을 보시면 아이가 책상을 향해서 기어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책상에 머리가 부딪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치지 않게 보호한 겁니다. 세상에. 와. 아주 꿀 떨어지는 눈빛과 함께 아기 집사를 앞발로 쓰다듬는 이 고양이는 올해로 2살이 된 로이입니다. 로이는 태어난 지 9개월이 된 아기 집사 바라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아기 집사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뭘 하는지 참견하는 게 일상이라고 합니다. 아유, 저 고양이도 저게 인간 아기인 걸 아나 봐요. 네, 이 고양이는 사실 공동 육아를 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이 역시도 집사를 도와서 육아 고수가 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아이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 모습 보이시죠? 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놀아주는 육아 스킬도 발휘합니다. 아기도 이런 로이가 마음에 든 건지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 역시 훌륭한 베이비시터라면서 로이를 한 목소리로 칭찬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냥 넋을 잃고 보고 계세요. 자기도 어린 주제에 와 그러니까. 너무 기특합니다. 지도 2살이면서. 지도 2살인 게 기특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러시아로 가보시죠. 자, 여기는 러시아의 한 아파트 입구입니다. 문이 열리죠? 그럼 두 명의 남성이 뭔가를 번쩍 들고 나갔죠? 좀 놀랍게도 저 들고 나간 건 이불에 둘둘 말인 여성이었습니다. 시신 아닌가요? 아니에요. 10대 소녀였습니다. 이 10대 소녀를 데려간 이들 유유히 사라지는데요. 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에 저 여성은 사실 자세히 보시면 신발도 신지 못했습니다. 예. 남성이요. 저 남성이 자신이 평소에 좋아한다고 저 10대 소녀를 납치한 겁니다. 범행에는 심지어 남성의 형 그리고 아버지까지 가담을 했습니다. 이들은 저 여성을 약 500km 떨어진 곳까지 강제로 끌고 갔고요. 세상에. 자, 이거란 저는 소녀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소녀의 아버지가 즉각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예. 그리고 다행히 소녀는 스스로 탈출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무슨 결혼을 하려고 납치를 했다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저 남성이 소녀에게 청혼을 했는데 거절당하니까 이런 황당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경찰에게는 나는 저 여성 사랑해서 이런 일을 벌인 거다 이렇게 어거지 주장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에 분노한 소녀의 아버지 남성의 가족이 운영하는 카페에 찾아가서 지금 보시죠. 저렇게 들고 있던 총으로 유리 선반까지 모두 깨버렸는데요. 전 이해 갑니다. 심정 이해 갑니다. 예. 아니, 게다가 공범인 형과 아버지 행방도 또 묘연하다고 하는데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 두 사람을 지명수대 명단에 올려 비쫓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세 사람 모두 최대 징역 12년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수님, 아니 아버지란 사람 말려야죠. 저걸 같이 하면 어떻게 저걸? 여기 옛날에 이제 그 혼인 형태가 어떤 게 있었냐면 약탈혼이라는 게 있었어요. 보쌈. 예, 보쌈 해가지고 멍석말이 해가지고 이제 그 신부를 갖다가 약탈하는 굉장히 그 예전에 있었던 그런 그 원시적 형태의 그런 건데요. 지금 저게 2022년에 저런 일이 발생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건 반장에 바로 이 픽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이 한 트레일러 안으로 진입하는 모습인데요. 총까지 들고 있는 걸 보니까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질러진 방 안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한데요. 당시 상황 잠시 들어보시죠. Sammy, this is the police department. If you're in here, you need to make yourself known. Sammy. Right there, we're clearing the trailer. No, we need to lift this bed up. You got cover out there while we do this? Get it! Go! Good.
Shots fired. 누구 맞았어요 혹시? 네, 다행히 맞지는 않았고요. 이 침대 매트리스를 들어올린 경찰이 그 아래 숨어있던 남성과 딱 마주친 겁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총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총성이 들리고 경찰을 향해서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은 우선 남성을 피해서 트레일러 밖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왜 또 저기 숨어 있었대 또? 네, 이 남성은 지명 수배자로 경찰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전한 장소로 대피했던 경찰들은 다시 트레일러로 들어갔고요. 베개에 손을 들고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이 남성이 저항하면서 다시 총을 쏘기 시작했고 결국 경찰이 쏜 총에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이 총격죽 중에 날아온 파편에 얼굴을 맞아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고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한편 트레일러 주인은 남성을 숨겨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와, 진짜 보디캠으로 찍으니까 이거 완전 무슨 게임 같기도 하고 너무 실감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